2010년 4월 15일 저녁 7시 서울 한남동에 자리한 해안. 유물재단 메인홀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재단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파티였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300여 명의 하객들이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으로 서로의 건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메인홀 중앙에는 높이 3미터가 넘는 거대한 현대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영원이었죠. 검은색과 은색이 뒤섞인 매끄러운 표면에는 불규칙한 금빛 균열이 예술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품을 둘러싼 조명이 각도를 달리하며 비출 때마다 균열 사이로 신비로운 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재단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사장 진도준은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45의 나이답지 않게 백발이 많이 섞인 머리, 움푹 들어간 눈두덩이가 그가 얼마나 많은 밤을 불면으로 보냈는지 말해주고 있었죠. 여보, 괜찮으세요? 옆에서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은 건 재혼녀 백연주였습니다. 34살의 그녀는 짙은 보라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선을 따라 흐르는 진주 목걸이가 백조 같은 그녀의 긴 목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연주는 도준의 얼굴을 살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도준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연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오늘이 지나면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홀 한쪽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한 여성 하객이 떨리는 손으로 조각상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혼을 향했죠. 조각상의 표면 그 중에서도 금빛 균열이 가장 넓게 벌어진 부분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명을 받은 그 액체는 선명한 붉은색이었죠. 피야, 피.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홀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는 소리, 깨진 유리 조각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지는 날카로운 소음이 뒤섞였습니다. 붉은 액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각상의 균열을 타고 천천히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흘러내렸죠.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자 비릿한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코와 입을 막으며 구역질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도준이 창백한 얼굴로 조각상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1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유물을 다뤄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조각상 앞에 무릎을 꿇고 흘러내린 액체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붉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치고는 점성이 이상했죠. 모두 진정하세요. 그때 연주의 차분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채 천천히 조각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딸깍 딸깍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죠. 연주는 무릎을 꿇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하객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작품 내부의 특수 레진이 온도 변화로 녹아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현대 미술 작품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연주의 설명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조각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더 많았죠. 연주는 재빨리 직원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지금 즉시 청소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객 여러분께는
별관으로 자리를 옮겨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조각상을 응시하고 있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죠. 여보, 일어나세요. 연주가 남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도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시선은 여전히 조각상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7년 전 아내 한수진이 실종되던 그날 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수진아. 도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연주의 손이 그의 팔을 더 세게 움켜쥐었죠. 연주는 남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사장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연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 재단 본관 2층 사무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의 중심에는 60대 초반의 가사도우미 박 여사가 있었죠. 제가 이 집에서 15년을 일했는데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박 여사는 재단 직원 휴게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찻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새 부인께서 하시는 행동이 죽은 전 부인과 똑같아요. 아니, 똑같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완벽하게 베끼고 계세요. 박 여사는 10년 전 수진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집안일을 돌봐왔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사소한 습관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연주의 행동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전 부인께서는 아침마다 꼭 제스민 차를 드셨어요. 그것도 찻잔에 따르기 전에 꼭 코를 대고 향을 3번 맡으셨죠. 근데 새 부인도 똑같이 하세요. 박 여사의 증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수진이 즐겨 입던 스타일의 실크 가운을 똑같은 색으로 맞춰 입었고 수진이 좋아하던 라벤더 향 핸드크림을 같은 브랜드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수진이 책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던 동작까지 똑같이 따라했죠. 가장 소름 돋는 건 필체예요. 박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 부인 서재에서 청소를 하다가 메모지를 봤는데요. 글씨체가 전 부인과 똑같더라고요. 삐침 하나, 동그라미 모양 하나까지요. 그날 저녁 도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7년 전 수진과 찍은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죠. 사진 속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당신, 도준의 손이 사진 위를 더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수진이 실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 서재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준이 서둘러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연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흰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가운이 앨범 속 수진이 입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도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여보, 아직도 안 주무세요? 연주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도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그가 보고 있던 앨범을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의 사진이었죠. 연주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전 부인 사진을 보고 계셨군요. 아, 아니. 도준이 황급히 앨범을 닫으려 했지만 연주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보고 싶으시면 보셔도 돼요. 저는 질투하지 않아요. 연주의 목소리는 이해심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앨범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이 정원에서 장미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죠. 참 아름다우셨네요. 연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수진의 자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고 오른손으로 장미를 가슴팍에 가져다 댄 자세였죠. 연주는 그 자세를 머릿속에 새기는 듯 했습니다. 저도 장미를 좋아해요. 특히 붉은 장미요. 연주의 말에 도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수진도 붉은 장미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도준은 연주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연주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 씨, 혹시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던 순간 연주가 그의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댔습니다. 쉿!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연주는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흰색 알약 2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도준에게 내밀었죠. 약 드세요.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죠? 심리 안정제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거예요. 도준은 의아했습니다. 그가 기억하기로는 병원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연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받아왔어요. 당신이 요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서요. 도준은 망설이다가 결국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자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연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편히 주무세요. 연주가 서재를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준은 책상에 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진의 얼굴과 연주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4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49살의 차 형사는 책상 위에 펼쳐진 오래된 사건 파일을 응시하고 있었죠. 파일 표지에는 한수진 실종 사건 2003년 8월 12일이라는 글씨가 바른 채로 적혀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군. 차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파일을 넘기자 바래진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종 당시 38살이던 수진의 증명사진, 재단 건물 외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수진의 승용차 사진이었죠. 차 형사는 7년 전 이 사건을 맡았다가 윗선의 압력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해안유물재단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마 전 전시회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 이후 그는 다시 이 사건에 뛰어들 명분을 얻었습니다. 형사님, 해안유물재단에서 가져온 CCTV 자료입니다. 젊은 형사가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차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재단 메인홀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영상 속에서 도준은 파티 내내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렸고 시선은 공허했습니다. 특히 조각상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온 순간 도준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창백해졌죠. 이상하네. 차 형사가 영상을 멈추고 도준의 표정을 확대했습니다. 도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죠. 저 사람 약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차 형사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즉시 재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가사도우미 박 여사였죠. 형사님, 사실 이상한 게 있긴 해요. 박 여사는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커피잔을 꼭 쥐고 있었죠. 이사장님께서 3년 전부터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기억 못 하시고 심지어 자기가 어디 갔다 온 건지도 까먹으실 때가 많아요. 3년 전이면 재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네요. 차 형사가 수첩에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달라진 게 있었나요? 네, 새 부인께서 매일 밤 이사장님께 약을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흰색 알약이었는데 저는 그게 영양제인 줄 알았죠. 박 여사의 증언은 차 형사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곧바로 재단 근처 약국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13군데 약국을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단서를 찾았죠. 아, 그 약이요? 한 약국 약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연주 씨가 3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사가셨어요. 근데 이상한 게 처방전 없이 사가신 거예요. 처방전 없이요? 네. 저희 약국이 좀 오래됐거든요. 단골 손님들한테는 종종 융통을 봐드리곤 했죠. 근데 그 약은 원래 불면증 치료제예요.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차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즉시 도준을 만나기 위해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2010년 5월 3일 오후 4시 차 형사는 재단 이사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준이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진도준 이사장님. 차 형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도준이 멍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 형사는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7년 전 부인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차 형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죠. 7년 전 일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사장님, 최근 3년 동안 어떤 약을 복용하셨습니까? 차 형사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이요? 아내가 주는 영양제 정도인데요. 그게 영양제가 아닙니다. 불면증 치료제예요. 그것도 처방전 없이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약이죠.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내가 그럴 리 없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연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 형사를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사님? 부인, 당신이 이사장님께 3년 동안 먹인 약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연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남편의 건강을 위한 거였어요. 형사님이 왜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시죠? 간섭이 아닙니다. 수사입니다. 차 형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7년 전 한수진 씨 실종 사건 다시 수사하겠습니다. 2010년 5월 10일 오후 2시 차 형사는 수색영장을 들고 재단 본관에 들어섰습니다. 도준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연주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형사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본관 2층 백연주 씨의 개인 작업실부터 수색하겠습니다. 차 형사의 지시에 따라 3명의 형사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작업실 문은 잠겨 있었죠. 연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는 제 사적인 공간이에요. 함부로 뒤지지 말아주세요. 연주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차 형사는 대꾸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작업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대형 캔버스들이 세워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책상과 서랍장이 놓여 있었죠. 여기부터 뒤져보세요. 차 형사가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형사가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물감과 붓들이, 두 번째 서랍에는 각종 미술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좀 보세요. 젊은 형사가 두꺼운 스케치북 2권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스케치북이었죠. 차 형사가 첫 번째 스케치북을 펼치자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나리오 1.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에게 전처가 좋아하던 제스민 차를 내민다. 남편의 반응 예상. 깜짝 놀라며 손을 떨 것. 눈물을 글썽일 가능성 70%. 시나리오 2. 남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전처의 일기장 복사본을 책상 위에 놓아둔다. 남편이 발견했을 때의 반응 예상. 공포, 혼란, 죄책감. 약물 투여량을 2알에서 3알로 늘릴 것. 시나리오 3. 한밤중 남편이 잠들었을 때 전처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귓가에 속삭인다. 살려달라고, 왜 나를 버렸냐고. 남편은 악몽이라고 생각할 것. 정신과 상담 권유. 차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스케치북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욱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들이 드러났죠. 연주는 3년 동안 도준을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미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차 형사가 스케치북을 들고 연주를 노려봤습니다. 연주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세한 동요가 일었습니다. 그건 제 창작 노트예요. 소설을 쓰려고 했던 거죠. 소설이요? 이게 소설입니까? 차 형사가 스케치북의 한 페이지를 크게 읽었습니다. 5월 3일 계획대로 진행됨. 남편은 전처의 사진을 보고 30분간 울었음. 약을 복용한 후 1시간 만에 잠들었음. 내일은 전처가 좋아하던 향수를 뿌리고 남편 앞에 나타날 것. 이건 소설이 아니라 범죄일지 아닙니까?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했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사랑해서 돌본 것뿐이에요. 사랑이라고요? 차 형사가 두 번째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의 필체를 연습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쓴 흔적이었죠. 사랑하는 도준에게, 사랑하는 도준에게, 사랑하는 도준에게 같은 문장이 20페이지에 걸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게 흉내낸 글씨체였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더 수진의 필체와 똑같아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서는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했죠. 이것도 소설 쓰려고 한 겁니까? 차 형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형사님, 여기 또 있습니다. 다른 형사가 책상 서랍 맨 밑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수진의 일기가 나타났습니다. 2003년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종 직전까지의 일기였죠. 이건 어떻게 구한 겁니까? 차 형사가 물었습니다. 연주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차 형사는 일기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 속 수지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 누군가 자신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온 것 같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8월 10일. 오늘 밤 도자기 복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해.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든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일기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차 형사는 천천히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똑바로 쳐다봤죠. 백연주 씨, 당신 7년 전에 뭘 한 겁니까? 연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저는 예술을 했을 뿐이에요, 형사님. 2010년 5월 17일 오전 9시 차 형사는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감정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60대 중반의 김 박사가 두꺼운 안경을 고쳤으며 오래된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죠. 형사님, 이게 2003년 8월에 작성된 고려 청자석상의 원본 감정서입니다. 김 박사가 황변된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감정서에는 높이 2.8m, 무게 약 800kg, 내부 공동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김 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석상에 대한 감정서였지만 내용이 달랐죠. 이건 재단에 제출된 감정서인데 여기엔 내부에 대형 공동 있음, 복원 작업 필요라고 적혀 있어요. 누군가 감정서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차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두 감정서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당시 이 석상 복원 작업을 누가 맡았습니까? 한수진 선생이었죠. 그분은 당시 국내 최고의 도자기 복원 전문가였어요. 김 박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 선생은 이 작업을 위해 특수 복원 레진을 대량으로 주문했어요. 보통 복원 작업에 쓰는 양의 10배가 넘는 양이었죠. 당시에는 대형 석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레진 주문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김 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03년 7월 20일자 주문서였죠. 차 형사는 주문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서류 하단의 수령인 서명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령인 란에는 수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백연주였죠. 이상하죠? 주문은 한수진 선생 명의로 했는데 실제로 물건을 받아간 건 백연주 씨예요. 당시 백연주 씨는 수진 선생의 조수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차 형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재단 창고의 자재 구매 기록을 모두 찾아주세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전부요. 1시간 후 차 형사는 재단 지하 자료실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장부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죠. 그는 장부를 하나씩 넘기며 레진 구매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있다. 2003년 7월 25일 특수 복원 레진 50kg 구매. 구매자는 백연주. 2003년 8월 5일 같은 레진 30kg 추가 구매. 구매자 역시 백연주였습니다. 80kg이면 사람 한 명을 완전히 덮고도 남는 양이야. 차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등골에 오싹한 한기가 흘렀죠. 그는 서둘러 영수증 사본들을 챙겨 박물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박사님, 이 양의 레진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차 형사가 영수증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영수증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석상 내부의 큰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김 박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도 차 형사와 같은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2010년 5월 18일 오후 3시 차 형사는 다시 재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장과 함께 박물관 감정팀까지 동행했죠. 메인홀 중앙에 서 있는 거대한 조각상 영원 앞에 6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 작품을 정밀 검사하겠습니다. 차 형사의 말에 도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형사님, 저건 귀중한 예술 작품이에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 이건 예술 작품이 아니라 증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박사가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조각상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모니터에 조각상 내부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한 석재와 레진 층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위로 올리자 모니터 화면에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저게 뭡니까? 젊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모니터를 확대했습니다. 화면에는 사람의 골격 형태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김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에요. 조각상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도준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도준이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조각상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각상의 차가운 표면에 손을 대고는 무릎을 꿇었죠. 수진아, 수진아. 도준이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인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 형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진도준 이사장님. 차 형사가 도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인은 7년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도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조각상을 끌어안고 흐느낄 뿐이었죠. 2010년 5월 20일 오후 4시 차 형사는 재단 지하 1층 수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철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 뭉치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곳이 여기였어요. 도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수장고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차 형사가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딸깍.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수장고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사방 벽에는 철제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크고 작은 유물들이 천으로 덮인 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죠. 형사님, 여기 좀 보세요. 젊은 형사가 수장고 안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차 형사가 그곳으로 걸어가자 벽면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손톱으로 긁어서 쓴 것처럼 거칠고 불규칙한 글씨였죠. 살려줘. 제발. 누가 좀. 글씨는 벽면 아래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필사적으로 쓴 것처럼 보였죠. 차 형사는 무릎을 꿇고 벽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글씨 주변에는 갈색으로 변색된 얼룩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혈흔 감식을 해봐야겠어요. 차 형사가 증거 채취 도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는 면봉으로 얼룩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죠. 도준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정말 수진이가 쓴 걸까요?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수장고 안을 살펴봤죠. 벽면의 낙서는 더 이어졌습니다. 2003년 8월 11일. 갇혔어. 문이 안 열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죠. 차 형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여기도 뭔가 있어요. 다른 형사가 수장고 중앙에 놓인 큰 작업대를 가리켰습니다. 작업대 표면에는
희미한 손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그곳을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보였죠. 차 형사는 작업대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작업대 아래쪽 서랍을 열자 그 안에 낡은 공구들과 함께 찢어진 천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의 소매 부분이었죠. 이사장님, 이게 부인 것입니까? 차 형사가 천 조각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도주는 천 조각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이 옷이에요. 그날 아침에 입고 있던 옷이에요. 도준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죠. 제가 죽인 걸까요? 제가 수진이를 여기 가둔 걸까요? 진정하세요, 이사장님. 차 형사가 도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약 때문인가요? 제가 정말 수진이를 죽인 건가요? 도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죠. 저는 수진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바로 그때 수장고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보, 그만 일어나세요. 연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주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여기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연주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장고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면의 낙서를 훑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백연주 씨, 당신 2003년 8월 11일 밤 어디 있었습니까? 차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연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집에 있었어요. 혼자요. 증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연주의 대답은 짧고 명료했습니다. 차 형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연주도 피하지 않고 형사의 시선을 받아냈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사장님, 일어나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주가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도주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한테서 약 안 받을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주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죠.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연주가 돌아서서 수장고를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의연했습니다. 차 형사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다시 도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요. 하지만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벽면에 살려줘라는 글씨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010년 5월 25일 오후 6시 경찰서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 형사는 책상 너머에 앉은 연주를 노려보고 있었죠. 연주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백연주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지하 수장고에서 채취한 혈흔은 한수진 씨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각상 내부에서 발견된 유골도 한수진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주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차 형사는 계속 말을 이었죠. 당신이 2003년 8월에 구매한 특수 레진 80kg, 그 용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원 작업용이었어요. 연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복원 작업이었습니까?
고려 청자 석상이요. 한수진 선생이 맡은 작업이었죠. 한수진 씨가 맡은 작업인데 왜 당신이 레진을 구매했습니까? 제가 조수였으니까요. 선생님을 도와드렸어요. 연주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차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류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 7월 15일자 기사였죠. 유명 유물 수집가 백철호 씨, 복원 실수로 가문 대대로 내려온 고려 백자 파손, 명예실추로 자살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주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백철호 씨의 딸이 백연주, 당신 아닙니까? 차 형사의 질문에 연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예요. 그리고 당시 그 백자 복원 작업을 맡았던 사람이 한수진 씨였죠. 수진 씨의 실수로 백자가 완전히 파손됐고 당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자살하셨어요.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한 겁니까? 한수진 씨를 죽인 겁니까? 차 형사가 책상을 탁 치며 물었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차갑고 날카롭고 광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복수요? 연주가 낮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형사님. 저는 예술을 완성했을 뿐이에요. 예술이라고요? 네, 예술이요. 연주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사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말을 이었습니다. 2003년 8월 11일 밤 11시, 저는 지하 수장고에 있었어요. 한수진 선생도 거기 계셨죠. 그분은 석상 복원 작업 마무리를 하고 계셨어요. 연주의 목소리는 마치 시를 낭송하듯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물었어요. 제 아버지가 죽은 거 기억하시냐고. 선생님은 죄송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셨어요. 연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3대째 이어온 가보를 잃고 자살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 했어요. 그게 공평한가요? 그래서 죽인 겁니까? 차 형사가 물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인 게 아니에요. 영원하게 만든 거예요. 연주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수장고에 가뒀어요. 사흘 동안요. 그 사이 선생님이 복원하던 석상의 내부 공동을 더 넓게 파냈죠.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시신을 그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특수 레진으로 완벽하게 봉인했죠. 차 형사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참았습니다. 연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는 석상 표면을 현대적인 레진과 금속 가루로 덧칠했어요. 고풍스러운 유물이 아니라 현대 미술 작품으로 만든 거죠. 감정서도 바꿨어요. 그렇게 영원이라는 작품이 탄생했어요. 미쳤군요. 차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연주는 웃었습니다.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형사님. 저는 7년 동안 가장 완벽한 복수를 실행했어요. 한수진이라는 사람을 재단의 메인홀, 가장 화려한 곳에 전시했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와인을 마시고 웃었어요. 아무도 몰랐죠. 자기들이 시신 앞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다는 걸요. 연주의 목소리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진도준, 그 사람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매일 아침 조각상 앞을 지나가면서 아름답다고 했어요. 자기 아내가 그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도준 씨한테 약을 먹인 겁니까? 네. 그 사람이 진실을 눈치채지 못하게요. 기억력을 서서히 망가뜨렸죠.
그리고 제가 수진 선생을 완벽하게 흉내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볼 때마다 죽은 아내를 떠올렸을 거예요. 매일매일 고통스러웠겠죠. 연주는 자신의 이야기에 도취된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묘한 황홀감이 서려 있었죠. 제 복수는 완벽했어요. 한수진은 제 예술 안에서 영원히 갇혀 있었고, 진도주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즐겼죠. 차 형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백연주 당신을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그리고 약물 투여로 인한 상해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연주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3일 오전 10시 해안유물재단 메인홀에는 15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각상 영혼을 해체하기 위해서였죠. 홀 입구에는 경찰 차단선이 쳐져 있었고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며칠 동안 더욱 수척해져 있었죠.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그는 끔찍한 금단 증상을 겪었습니다. 손떨림, 두통, 구토가 계속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건 자신이 7년 동안 아내의 무덤 앞에서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차 형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도준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매일 아침 저 조각상을 봤어요.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안에 수진이가. 도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차 형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수진이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메인홀 중앙에서는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박사가 팀을 지휘하고 있었죠. 전문가들은 조각상 표면의 현대적 레진층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용액을 바르고 얇은 칼날로 한 겹 한 겹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세요. 내부를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김 박사의 지시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작업은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조각상의 검은색 표면 아래로 오래된 청자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의 고려 청자 석상이었죠. 2시간째 석상의 상단부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큰 균열이 있었습니다. 연주가 내부를 파내기 위해 만든 입구였죠. 전문가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1시 마침내 석상 내부가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석상 내부의 공동에는 하얀 레진으로 덮인 형체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죠. 수진 씨입니다. 김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의학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레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시작했죠. 하얀 레진 아래로 1000조각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흰색 블라우스였습니다. 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단선을 넘어 조각상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도준이 외쳤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차 형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도준은 무릎을 꿇고 조각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도준이 흐느끼며 반복했습니다. 그의 손은 석상의 차가운 표면을 쓰다듬었죠.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당신이 고통받는 줄도 모르고. 도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이 살려달라고 외칠 때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당신이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나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 홀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죠. 도준의 절규는 7년간 쌓인 죄책감과 후회가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법의학팀은 계속해서 레진을 제거했습니다. 오후 4시 마침내 수진의 유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레진의 밀폐 덕분에 형체는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의 자세를 보세요. 법의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손으로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탈출을 시도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도준은 더욱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죠. 오후 5시 유해 수습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싼 수진의 유해가 들것에 옮겨졌습니다. 도준은 들것을 따라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이사장님,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차 형사가 도준을 부축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영안실로 향했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예술이 된 살인, 7년간 전시된 시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죠. 해안유물재단의 비리와 연주의 치밀한 복수극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준은 영안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차 형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부인을 편히 보내드려야 합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줘야죠. 7년이나 늦었지만요. 도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짐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제는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다짐이었죠. 2010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200여 명의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백연주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법정 앞쪽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연주가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주황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사람을 죽이고도 저렇게 평온해 보이다니. 연주는 방청객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준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증인석 근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자신의 기억을 되찾는 과정이었죠. 약물이 빠져나가면서 도준의 기억은 조각조각 돌아왔습니다. 7년 전 수진이 실종된 밤,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지하 수장고에서 작업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연주가 나타나 수진이 출장을 갔다고 말했고 도준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피고인 백연주, 일어서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연주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2003년 8월 11일 한수진 씨를 지하 수장고에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석상 내부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도준 씨에게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가 기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연주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연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죠.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복수였습니다. 연주가 대답했습니다. 한수진이라는 사람이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녀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였습니다. 한수진 씨의 실수로 유물이 파손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말에 연주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사고라고요? 제 아버지는 3대째 내려온 가보를 잃고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게 공평합니까? 그래서 7년 동안 계획적으로 복수한 겁니까? 한수진 씨를 죽이고 시신을 예술품 안에 숨기고 그녀의 남편을 약물로 조종하면서요?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진도준 씨에게 3년 동안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이 진실을 알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연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아야 했으니까요. 한수진의 남편으로서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증인 진도준 씨, 앞으로 나오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도준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증인석으로 걸어가 선서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렸죠. 증인은 3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게 영양제인 줄 알았습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어제 한 일도 잘 기억나지 않았죠. 그리고 악몽을 많이 꿨습니다. 어떤 악몽이었습니까? 아내가 저를 부르는 악몽이었어요. 살려달라고, 왜 자기를 버렸냐고. 도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죠. 그게 악몽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정말로 저를 불렀던 거예요. 지하 수장고에 갇혀서요. 근데 저는 약에 취해 그걸 악몽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조각상 앞을 지나가면서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 안에 수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요. 저는 7년 동안 아내의 무덤 위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샴페인을 마시고 사람들과 웃었어요. 도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괴물이에요. 아내를 지키지 못한 무능한 괴물이에요. 증인, 진정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준이 법정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방청객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주만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날 오후 검사는 연주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도준은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 형사가 그의 옆에 앉아 말없이 함께 있어 주었죠. 2010년 7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추모공원 언덕 위에는 하얀 천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7년 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천막 아래에는 수진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전에 찍은 사진 중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 수진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도자기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일을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영정 앞에는
하얀 국화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일했던 박물관 직원들,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본 시민들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죠. 도주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지난 며칠보다 조금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약물 치료를 중단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의 정신은 점차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부인께서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박 여사가 도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수진이를 제대로 보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오전 11시 추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수진의 생애를 소개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보건 전문가였는지, 얼마나 많은 유물들을 되살렸는지 이야기했죠.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들었습니다. 이제 고인의 남편이신 진도준 이사장님께서 추도사를 낭독하시겠습니다. 도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으려는 순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진아.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나마 너를 제대로 보내주게 돼서 마음이 복잡해. 7년 동안 너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 그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지.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나는 듣지 못했어. 아니, 약에 취해 들으려 하지 않았어. 그게 나의 가장 큰 죄야. 조문객들 중 몇몇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나는 이제 약속할게. 너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물복원, 그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할게. 도준이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준비한 글을 읽는 대신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재단을 해체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 자산을 모두 기부할 거야.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와 유물 복원 학교를 세우는 데 쓸 거야. 내 이름으로.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수진 복원 학교. 그곳에서 너처럼 유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할게. 그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도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막 안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후 1시 하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의 관이 천천히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준은 관을 따라 무릎을 꿇고 앉았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흙 한 줌을 집어 관 위에 뿌렸습니다. 편히 쉬어, 수진아. 다른 조문객들도 차례로 흙을 뿌렸습니다. 박 여사는 흐느끼며 흙을 뿌렸고 차 형사는 묵묵히 경례를 했습니다. 김 박사는 수진이 복원했던 작은 도자기 조각을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후 3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도준은 혼자 수진의 묘 앞에 남았습니다. 그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너의 목까지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죠. 도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010년 9월 1일 서울 강남구에 한수진 복원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3층 건물에는 최신 복원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경험 많은 복원 전문가들이 교수로 초빙되었죠.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신청서가 쇄도했습니다. 개교식 날 도준은 학교 입구에 세운 동판 앞에 섰습니다.
동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한수진 보건학교, 유물을 사랑하고 역사를 이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2010년 9월 1일 설립. 도주는 동판을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어? 내 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도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그는 이제 과거의 죄책감을 안고 살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첫 수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놀림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수진의 정신이 그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